안녕하세요. 평소 이 방송을 자주 듣는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수험생인 이 딸의 뒤치다꺼리를 하다 보면 혼자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 방송을 틀어놓고 여러 사연을 들으며 울고 웃기도 해요. 그러다 오늘은 문득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에게 가족은 제 목숨이자 제 행복이자 제 인생의 이유라고나 할까요? 저는 유독 외롭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난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진 적도 있었죠. 하지만 잠든 딸의 얼굴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너를 낳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너와 만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하고요. 가족이란 그런 존재이자 의미가 아닐까요? 어린 시절 저는 어머니라는 존재를 모르고 컸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아주 어렴풋하게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시던 게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 너무 희미해서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도 분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어렸을 때 가족은 저와 아버지 단 둘뿐이었어요. 기억이 남아있던 때부터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하시느라 늘 바쁘신 분이어서 일찍 나가셨다 밤늦게 들어오시기 일쑤였어요. 주말에도 자주 일을 나가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남자 혼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아등바등 하셨을까 눈시울이 시큰거리지만 어렸던 저는 그저 외로웠네요. 아침에 혼자 일어나 혼자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 혼자 있다 잠이 들곤 했습니다. 가끔 잠결에 밤늦게 들어온 아버지가 저를 쓰다듬는 것을 느끼다가 다시 잠드는 것이 다였죠. 그래서 어쩌다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반겨주는 가족들이 있고 혼자가 아닌 여럿이 둘러앉아 같이 밥을 먹는 것이 어찌나 부럽던지요. 그렇게 제 가슴에는 외로움만 점점 커져갔네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교통사고였죠. 아버지는 화물 트럭 운전을 하셨는데 옆 차선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아버지 화물 트럭 앞으로 쓰러졌고 그 차를 피하시려다 도로 밑으로 추락을 하신 거였습니다. 아마 트럭 앞으로 굴러온 차를 보호하려다 그런 것 같다고 사고 영상을 본 경찰이 저를 위로했어요. 트럭이 승용차를 덮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목숨이 위험하니까 그걸 피하려고 한 것 같다고요. 하지만 그 때문에 저는 유일한 가족을 잃게 됐죠. 바쁘게만 살았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친구도 별로 없었고 친하게 지내던 친척도 거의 없었어요. 세상에는 오직 저 혼자 남겨졌을 뿐이었네요. 얼굴도 잘 모르는 친척들은 혼자 남은 저를 어떻게 해야 하나 상의를 하는 듯 했지만 다들 자기 가족들 챙기기도 바쁜데 잘 알지도 못하는 저까지 챙길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혼자 살게 됐어요. 늘 집을 자주 비우던 아버지였지만 막상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니 큰 집이 너무나도 황량하게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마음을 다잡고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처음 결혼해서 산 집이었고 제가 태어나서 자란 집이었어요. 그 집마저 옮기면 저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흔적마저 세상에 사라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묵묵하게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하고 입시를 치르고 수도권의 대학으로 진학도 했네요. 다행히 생전에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셔서 제가 당분간 살 수 있는 생활비도 남겨주셨고 사고 보상금도 있어서 당장 생활비 걱정을 하진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늘 제 곁을 떠나지 않았죠.
성격이 내성적인 편이라 친구가 많지 않았던 저는 대학을 가서도 쉽게 친구들을 많이 사귀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왠지 제게 쉽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저 사람은 늘 외로운 것이라고 처음부터 그래왔던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집 근처 편의점 앞에 못 보던 노숙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조용한 동네라 길에 노숙자가 있을 곳이 아니었는데 언젠가부터 지저분한 차림의 남자가 편의점 근처에 죽치고 있더군요. 저는 혼자 사는 터라 음식을 챙기기 귀찮아 자주 편의점에 갔어요. 그때마다 그 사람을 마주쳤네요. 편의점 앞 냉장고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잠을 자고 있거나 아니면 가게 앞 테이블에 앉아서 남들이 먹다 남긴 것들을 먹고 있기도 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왜인지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옷차림을 하고 머리도 덥수룩했지만 노숙자답지 않게 얼굴은 멀끔하고 행동거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게 보였거든요. 자주 얼굴을 봐서 편하게 지내던 편의점 주인이 그러더군요. 왠지 노숙자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유통기한 지난 음식 주면 고마워하고 깨끗하게 치워놓고 가는 게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 매정하게 내쫓지 못하겠네. 하긴 노숙자 중에 사연 없는 사람이 있겠냐마는. 그는 가끔 주인 아주머니가 나눠주는 음식을 얻어먹고 고맙다고 고개를 숙이며 쓰레기도 치워주고 박스도 정리해놓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안해지면 한동안 자취를 감췄다가 또 헬쓱해진 얼굴로 나타나고는 한다고 했죠. 그 말을 듣고 보니 노숙자답지 않게 맑은 얼굴이 마음에 걸리더군요. 저 사람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저렇게 혼자 집도 없이 떠드는 것일까? 그런 궁금증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김밥이나 컵라면, 따뜻한 커피 같은 것을 오며 가며 사서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제가 내미는 음식을 보고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없이 받고는 했죠.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시험 기간이어서 학교에서 아주 늦게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집에서 밤새 공부를 할 생각으로 편의점을 들렸습니다. 며칠 안 보이던 노숙자가 그날은 편의점 밖 테이블에 있더군요. 샌드위치와 김밥, 음료수를 사던 제게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씨, 들었어? 요즘 동네에 흉한 일이 있었어. 글쎄, 여자 혼자 사는 집마다 강도가 들었대. 지금 한 달 새 벌써 새 집이야. 무서워서 정말. 네? 정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아가씨도 일찍 다녀. 그 집에 아가씨 혼자 사는 거 우리 동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 우리 동네처럼 조용한 동네 이게 무슨 일인지. 요즘은 나도 밤에 혼자 일 안 하고 알바 구했어. 밖에 저 노숙자 총각 있는 게 오히려 든든하게 생각될 정도라니까. 문단속 꼭 잘하고 알았지? 아휴, 내가 다 걱정이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당장 내일 있을 시험 걱정에 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일이 아니라고 여겼던 거죠. 그리고 그날도 그냥 무심히 밖에 있는 노숙자에게 김밥을 건네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니 느낌이 이상했어요. 분명 아침에 나가 그대로여야 할 집인데 뭔가 사람이 다녀간 흔적 같은 게 보였습니다. 이상한 생각에 손을 씻으러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물기가 말라 있어야 할 화장실 세면대며 샤워부스에 물기가 흥건하더군요. 뭔가 이상한 느낌에 소스라쳐 급히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낯선 남자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검은 옷에 검은 모자를 눌러쓴 그 남자는 제가 집에 오기도 전에 집에 들어와 귀가하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저는 그 남자의 우악스러운 손길에 입에 틀어막힌 채 방으로 질질 끌려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도저히 남자의 힘을 이길 수가 없더군요. 그 남자의 목적은 아주 분명해 보였어요. 저를 힘으로 제압하고 제 옷을 마구잡이로 찌르는 순간 퍽 하는 소리가 나더니 강도가 억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강도를 일으켜 세우는 소리와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고 상황을 살펴보니 그 편의점 앞에 있던 노숙자가 강도와 뒤엉켜 싸우고 있더군요.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제가 현관으로 뛰쳐나가 살려달라 울부짖으며 고함을 쳐대자 깊은 밤 저의 비명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뛰쳐나오기 시작했네요. 덕분에 제가 살던 동네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강도를 잡을 수 있었죠. 잡고 보니 그 강도는 동네 중국집에서 배달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평소 배달을 다니며 여자 혼자 사는 집을 눈여겨보았다가 여자들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경찰이 다녀가고 저는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집이었지만 더 이상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죠. 저를 구해준 노숙자는 몸싸움을 벌이다 많이 맞았는지 얼굴이 엉망이었네요. 그는 사실 낮에 동네를 배회하다 저희 집 안에서 사람 인기척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밤늦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 저희 집 쪽으로 와왔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안에서 발버둥을 치며 작은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듣고 황급히 들어와 저를 구해준 것이었죠. 괜찮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에요. 병원 가셔야죠. 많이 다치셨어요. 어떡해요? 아닙니다. 그냥 얼굴에 멍만 좀 들었어요. 이 정도는 병원 안 가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니까요. 그러면서 몸을 일으키는 노숙자의 옷을 저도 모르게 잡았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오늘만 여기 있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너무 무서워서. 저는 그 사람도 남자라는 사실을 잊고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어쩌면 저를 지켜줬으니 그는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나지막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밖에 날씨도 추워져서 밖에서 자는 것보다 집 안에서 지내는 게 나을 것이었죠. 저는 그에게 씻으라고 하고 아버지가 입던 옷을 몇 개 챙겨다 주었습니다. 그도 집에서 지내는데 자신의 행색이 너무 지저분하다 여겼는지 아무 말 없이 깨끗하게 씻고 제가 내어주는 옷을 입었고요. 깨끗하게 씻은 그의 모습은 세상에 너무나 달랐어요. 평소에도 이런 일 하는 사람답지 않게 얼굴이 참 맑았다고 생각했는데 깨끗하게 씻고 평범한 옷을 입혔더니 그는 너무나도 진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본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하얀 피부에 오똑한 콧날, 단정한 턱선과 진한 눈썹, 어찌 보면 지적으로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저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잠에 들지 못하고 다음날 시험이었음에도 밤새 그와 두런두런 이야기 나눴어요. 무슨 생각이었던지 저는 그에게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전부 할 수 있었죠. 그는 처음 만났지만 모든 것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너무 편안했습니다. 우린 그렇게 가까워졌어요.
그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죠. 저는 그에게 비어있던 방 한 칸과 아버지가 입으시던 옷을 내주었습니다. 어차피 비어있는 방이니 당분간 머물러 달라는 저의 말에 그 사람은 조용히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네요. 그 사람은 제가 학교를 간 동안 집안을 말끔하게 정리하고 가끔은 서투른 솜씨로 저녁도 지어놓았어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동네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등장에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기도 했죠. 그리고 한동안은 수군대는 듯 했지만 다정한 우리의 모습에 어느 순간 그냥 보통의 젊은 부부처럼 우릴 대하기도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저는 그에 대한 마음이 깊어져 갔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환히 불이 켜진 집에는 따뜻한 온기가 돌았거든요. 아버지처럼 늘 자상한 미소로 날 반겨주는 그는 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 힘들었던 일을 얘기하면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내 손을 잡아주기도 했네요.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맥주를 한 잔씩 하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했어요. 이제는 그가 없으면 안 될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죠. 더 이상 그에 대한 제 마음을 숨기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미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성민 씨 좋아해요. 이렇게 같이 있는 게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요. 이대로 계속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옆에 계속 앞으로도 있어주세요. 제가 너무 좋아해요. 저는 그의 눈을 보지도 않고 다다다 해말을 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더군요. 잠시 침묵을 지키던 그가 제 손을 꼭 잡았네요. 미안해요. 저도 사실 당신을 많이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왜 없어요. 당신이라는 존재만으로도 이제껏 외로운 제 인생을 환하게 밝힐 수 있었어요. 저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 제 옆에만 있어줘요. 우리는 그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지금은 가진 것이 없지만 나중에는 꼭 저를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렇게 우리는 부부의 약속을 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없었어요. 그저 같은 방을 쓰게 되었다는 것 뿐이었네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좀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또 어떻게 노숙자가 되었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힘들어했어요. 저도 보채지 않고 그가 이야기해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죠.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났을까? 저는 새 생명을 품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막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도 예전의 기억에서 완전히 벗어나 과거 그가 하던 일을 다시 찾아야겠다고 하던 때였네요. 저는 이틀에 망설이다가 그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혹시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어쩌나 걱정했던 제 우려와는 달리 그는 너무나 기뻐했어요. 정말 고마워. 와, 이게 꿈이야 생시야. 당신 내가 이제 진짜 행복하게 해줄게. 정말 고마워. 그는 너무나 기뻐하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서 눈물을 터뜨렸죠. 이제는 정말 내 가족을, 나도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우리는 다음 날로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제 아이를 가졌으니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는 팔물출처럼 동네방네 인사도 다녔어요. 저희 혼인신고했어요. 이 사람이 임신을 했거든요. 이제 아이도 태어난답니다. 잘 되죠?
싱글벙글 온 동네를 다니면서 자랑을 하는 남편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아이고, 바보 온달이 따로 없네. 평강공주야 뭐야? 동네 노숙자를 구해다 완전 인간 만들더니 결국 부부가 되었어. 아이고, 그래도 저 인물 봐. 인물이 훤한 게 둘이 꽤 잘 어울려. 얼른 취직이나 해서 마누라 먹여 살려. 제 아빠도 트럭 운전하면서 제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어. 둘이 잘 살아야 돼. 어린 시절부터 저를 봐오셨던 동네 어른들은 저희의 모습을 보고 웃으며 안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난 이후로 가장 충만하고 행복했던 날들이었네요. 혼인신고를 하고 병원을 다녀와 뱃속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던 날, 그는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원래 피아노를 치던 음악가였다고 했어요. 한때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음악가였는데 그만 사고로 손을 다쳐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되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다가 아버지와 다투고 집을 나왔는데 이제는 후회한다는 말도 하더군요. 아마 아버지는 지금도 나를 미워하고 계실 거야. 나에게 기대가 크셨는데 내가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렸거든. 나도 그때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하기도 했지만 이제 아이가 생기고 보니 알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우리 아이 태어나면 인사드리러 가자. 어쩌면 용서해 주실지도 몰라. 그때까지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아이 잘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마. 우리 이렇게 꼭 행복하게 살자. 그는 저를 꼭 껴안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워하는 아버지 이야기도 많이 해주었죠. 그 역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이에 대해 더욱 애틋해했네요. 그는 배웠던 음악 지식을 활용해 주말에는 동네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피아노 학원에 일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공사장에도 나갔죠. 험한 일이니 하지 말라고 말려도 걱정 말라며 새벽에 일어나 일을 가곤 했어요. 부부의 연을 맺고 보니 그는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묵묵하고 자신의 가족에 큰 애착을 가진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직 새말이 없을 정도로 쪼들리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도 있고. 그러니까 공사장 일은 하지 마. 그런 일도 안 해봤으면서 힘들어서 어쩌려고 그래. 학원 일만 해요. 괜찮아. 남들은 돈 내고 헬스도 하는데 나는 운동하고 돈도 받는다 생각하면 별거 아니야. 이제 앞으로 아이도 태어났는데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걸로는 안 돼. 걱정 마. 얼른 돈 모아서 당신 걱정 안 하도록 작은 학원 하나 시작할 테니까. 이렇게 말하며 남편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낮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가 올 곳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심결에 전화를 받았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네요. 남편이 공사장으로 일을 나간 지 딱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죠. 그리고 그 전화는 남편이 일하는 현장 소장이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옮기던 남편이 그만 10층 높이에서 아래로 추락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다리가 풀려서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저는 정신없이 남편이 실려갔다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남편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네요. 가망이 없는 상태로 겨우 맥박만 가늘게 이어가고 있던 그 사람은 제가 도착해 침대에 누워있는 그의 손을 잡자마자 바로 세상을 떠났어요. 의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심폐소생술을 하고 긴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저는 한 발 뒤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는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남편의 감은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네요. 저는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던 날을 떠올렸어요. 그날도 아버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렸던 저는 차마 그 눈물을 닦아드릴 엄두도 못 내고 아버지의 팔만 붙잡고 울었죠.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손을 붙잡고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가족을 또 잃었지만 이번에는 슬퍼만 하고 있을 순 없었어요. 제 뱃속에는 소중한 아기가 있었으니까요. 장례식에 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원래 전화가 없었고 저를 만나 마련한 전화의 주소록에는 저의 연락처와 아르바이트하는 곳의 사람들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내 사랑이라고 저장된 그의 전화기를 붙잡고 하염없이 흐느끼는 것밖엔 할 수 없었습니다. 동네 분들의 도움으로 겨우 장례를 치르고 집 근방의 도용한 납골당을 찾아 그의 유해를 맡겼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여보, 걱정 마. 우리 아기 내가 건강하게 잘 낳아서 잘 키울게. 하늘에서 지켜봐줘. 그리고 우리 지켜줘.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잘 살 수 있어. 걱정 마.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돌아오는 길. 노을은 어찌나 굵기만 하던지. 그해 겨울은 저에게 너무나도 춥고 혹독하기만 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배가 불러올수록 아기의 태동이 느껴질수록 아이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사무치도록 남편이 그리웠지만 저는 아기를 위해 꿋꿋하게 버텼네요. 태어난 우리 아기는 그를 빼닮아 얼굴이 뽀얗고 눈매가 선명한 예쁜 딸이었어요. 남편의 얼굴을 쏙 빼닮은 아기를 볼 때마다 그리움이 차올랐습니다. 아기는 잘 먹고 잘 자고 흔한 잔병치레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찾아왔네요. 하루는 날이 더워져 아기에게 바람도 쏘일 겸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집 앞에서 못 보던 차를 한 대 보게 되었어요. 딱 봐도 고급스러운 외제차더군요. 누군가 손님이라도 왔나 싶어 지나치려는데 갑자기 차문이 벌컥 열리더니 차 안에서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그 노신사는 황급히 저를 부르더군요. 저기 실례지만 말 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노신사의 부름에 저는 아기를 안고 돌아섰습니다. 그 노신사는 저와 아기의 얼굴을 보더니 말을 하다 말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추더라고요. 그러더니 손을 떨며 아기의 얼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혹시 이 아기가 새댁 아이인가요? 아이 아빠는 혹시... 노신사가 말까지 더듬으며 다가왔습니다. 꼭 울음이라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라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혹시 또 이상한 사람인가 싶어 아기를 품에 꼭 안았네요. 왜 그러시죠? 누굴 찾아오셨어요? 이 아이 아빠가 혹시 최성민인가요? 최성민 씨가 여기 살았다고 하는데 혹시... 저는 남편의 이름을 듣고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노신사는 남편의 얼굴과 많이 닮아 있었어요. 네, 맞아요. 이 아이는 성민 씨 아이가 맞는데... 저는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민 씨를 찾아온 이 노신사가 누군지 짐작이 갔지만 어쩌면 너무나 가혹한 현실을 알리기가 망설여졌어요. 제 말을 듣자마자 그 노신사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덥석 저의 손을 잡았죠. 맞구나, 맞아. 네가 성민이 처구나. 이 아이가 성민이 아이야. 내 아들을 꼭 빼다 막았구나. 보자마자 알겠어. 우리 성민이 아기 때 얼굴 그대로야. 미안하다. 미안하구나, 정말. 그 노신사는 처음 보는 우리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그런 노신사의 모습에 따라올 수밖에 없었네요. 그 노신사의 슬픔이 제게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딸아이만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해맑게 웃으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노신사의 손가락을 꼭 잡았죠. 그 노신사는 바로 죽은 남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작은 딸아이의 손을 꼭 쥐면서 계속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저는 일단 집 안으로 그의 아버지를 모시고 들어가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네요. 조금만 일찍 찾아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성민 씨가 아버지에게 많이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워했어요. 나중에 아이 낳으면 다시 찾아가자고. 그러면 용서하고 받아주실 거라고도 했는데.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말을 듣고 아버지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 내 탓이다, 내 탓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성민아, 내가 이 죄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니? 정말 잘못했다. 내가 미안해. 미안하다. 그렇게 목 놓아 통곡하는 아버지를 저는 곁에서 가만히 위로해드렸습니다. 잠시 뒤 그의 아버지가 고백하듯 제게 털어놓은 사연은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런 사연을 홀로 감당해야 했을 남편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네요. 남편은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아버지와 살았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큰 소질을 보여 피아노를 전공하며 승승장구했었죠. 집안도 아주 부유해서 남부러울 것이 없었다고요.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갔던 애 아버지가 재혼을 했다더군요. 상대는 이혼 후 딸 하나를 키우며 살던 사업가라고 했어요. 성민 씨는 갑자기 생긴 새어머니와 의붓 여동생과 처음에는 잘 지냈다고 했죠. 평소 온화하고 차분한 성품을 생각하면 그럴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군요. 특히 그 여동생이 새오빠를 힘들어했다고 했네요. 새어머니도 그 아버지에게 성민 씨에 대한 험담을 틈만 나면 했고요. 당신만 없으면 태도가 얼마나 변하는지, 나랑 내 딸이 얼마나 눈치를 보고 사는지 당신은 몰라요. 저 돌부처 같은 얼굴로 얼마나 막말을 하는지. 또 내 딸 보는 눈이 음침해서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어. 차라리 우리는 따로 나가 살아요. 나 도저히 못 견디겠어. 성민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 왜? 당신과 성민이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내가 아무 이유 없이 그럴 리 없잖아. 아니, 당신은 아들 편만 들고 내 말은 믿지도 않아요? 나도 오래 고민하다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한 거예요?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불평을 내대니 아버지도 점점 의심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혹시 자기가 없을 때 심하게 행동하고 포번을 하는 것은 아닌지 자꾸 의심하고 행동을 나쁘게 보게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아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삐걱대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됐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거예요.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의붓딸의 비명이 들린 것입니다. 안 돼요. 사람 살려.
오빠 그만하세요. 살려주세요. 비명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방에서 뛰쳐나간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성민 씨의 방에서 옷이 찢겨진 채 울부짖으며 뛰쳐나오는 딸을 목격하고 맙니다. 뒤이어 따라 나온 성민 씨도 얼굴이 할켜지고 상의가 벗겨져 있었다고 했죠. 도저히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에 아버지는 이성을 잃고 성민 씨에게 손찌검을 했다네요. 새어머니는 울부짖는 딸아이와 함께 당장 내쫓지 않으면 끝이라고 소리쳤고요. 당장 여기서 꺼지라는 말에 성민 씨는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다네요. 아버지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믿지 않으시겠죠. 아버지 눈에서는 지금 천하의 나쁜 놈일 테니까요. 지금 네가 이 꼴을 하고도 편명을 하려고 내가 그동안 무슨 말을 듣더라도 믿지 않으려고 했어. 근데 지금 이게 뭐냐?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이 미친놈. 당장 나가라.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그러다 성민 씨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는 그 길로 옷만 갈아입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핸드폰도 지갑도 전부 그대로 둔 채로 말이죠. 며칠 그러다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버지가 본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아버지는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대요. 하지만 또 연락 한 번 없는 아들을 원망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마음을 한 번에 가시게 하는 사건이 생긴 겁니다. 어느 날 무릎이 안 좋아져 자주 가던 병원을 들렀다가 이상한 말을 듣게 됐다고요. 그러고 보니 성민 씨가 요즘 안 보이네요. 손 재활 잘하고 있어요? 약도 잘 먹어야 하는데 병원은 잘 다녀요? 영문을 몰랐던 아버지가 캐묻자 의사가 깜짝 놀라더랍니다. 아니, 그걸 모르셨어요. 성민 씨 손을 다쳐서 왔더라고요. 손가락 인대가 끊어져서. 이제 피아노를 못 치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더니 얼마나 낙담을 하던지. 제가 큰 재활병원을 소개시켜줬어요. 우울증 증세까지 보여서 제가 그때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약을 잘 먹어야 할 텐데 안 그러면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깜짝 놀랐답니다. 안 그래도 아들이 말수가 적어지고 우울해 보였던 것이 기억이 났던 것이죠. 그제야 아버지는 자신의 아내와 의붓딸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네요. 아버지는 자식의 행방을 찾는 것과 동시에 아내의 진실을 파헤쳐 보았답니다. 그러나 그 뒷면에는 아주 추악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었겠죠. 건실한 사업가라던 아내는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다는 건요. 전과도 있었다고요. 돈 많은 남자에게 접근해 사기를 치고 사라지는 전형적인 꽃뱀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재산을 사치로 탕진한 다음에는 다른 대상에 물색해 접근하는 것이 그 모녀가 살아가는 방법이었다네요. 그 여자가 운영한다는 사업체도 거짓이었죠. 이에 남편의 아버지는 재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들을 고소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에서 그들의 권한을 전부 빼앗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의 전화기를 압수하여 그날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군요. 그 안에는 성민 씨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막말을 하는 것은 물론 불편하다는 티도 엄청 내면서 집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아주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간질도 집에서 쫓아내는 것도 마음대로 되질 않자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벌인 것이었어요. 엄마 봤어? 그 손 좀 베인 거 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던 게 아주 볼만하던데? 잘했어. 깨진 곳이 날카로우니 아마 못해도 깊게 베었을 거야. 이걸로 피아노고 뭐고
돈 많이 드는 거 관두고 어디 절에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 꼴 보기 싫은데 속 시원해. 이 문자를 발견하고 그 노신사는 그 두 년의 뺨을 후려갈겼다고 합니다. 그날 밤의 사건도 그 두 모녀가 꾸민 짓이었죠. 손가락 인대가 끊어져 안 그래도 시리에 빠져있는 그를 내쫓기 위해 깊은 밤 그의 방에 몰래 들어가 혼자 옷을 찢어대며 비명을 질렀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쩌면 생을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좀 더 그 아이에게 관심을 줬다면 내가 무슨 일인지 알아만 봤더라도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죄인이야. 내 아들 중엔 내가 죄인이야. 그의 아버지는 그가 입던 옷을 껴안고 오래오래 통곡했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른 뒤였고 아무래도 다 큰 성인 남성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러다가 우연히 실종신고를 한 경찰로부터 저번 달에 아들의 사망신고 처리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지만 저는 바로 남편의 사망신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망신고를 미루다가 아이를 낳고 겨우 한 것이었죠. 물론 사망신고를 늦게 해서 과태료를 내야 했지만 저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남편의 죽음을 서류로 남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조금 늦게 그의 죽음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그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을 새도 없이 부랴부랴 마지막 주민등록지인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저를 얼싸안고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남긴 혈육인 딸을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했어요. 정말 고마워. 우리 애기 엄마 아니었음 성빈인 길거리에서 잘못했을지도 몰라. 이렇게 아기까지 혼자 낳아서 키우려고. 내가 정말 죄인이야. 진짜 미안하고 고맙네. 내가 이 은혜는 평생 갚으며 살게. 이후 그의 아버지는 저와 아이를 성민 씨가 살았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울 부촌에 있는 그의 집은 으리으리했어요. 그곳에는 그의 흔적이 가득했죠. 젊은 시절의 사진들과 각종 상장과 상패, 그 사람이 쓰던 물건들과 옷까지. 저는 그의 흔적을 쫓으며 또 한 번 눈물을 흘렸네요. 그날부터 저와 딸아이는 그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길에 꽃 하나 없는 싱글맘에서 든든한 시아버지가 생긴 부잣집 며느리가 되었고요. 성민 씨의 쏙빼 닮은 딸아이는 아버님 인생의 의미이자 기쁨이 됐어요. 딸아이는 아빠의 외모뿐 아니라 성격부터 소질까지 쏙빼 닮아 역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보던 악보와 아빠가 쓰던 피아노를 치며 자라 이젠 아빠가 다니던 학교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죠. 아버님은 딸아이를 위해서라면 물심양면 그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덕분에 딸아이는 걱정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열심히 잘 해내고 있어요. 아빠를 닮아서인지 늘 잔잔하고 조용한 성격에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이 훌륭하게 잘 자라주었죠. 얼마 전에는 성민 씨를 학생 때부터 가르쳤던 교수님이 딸아이의 레슨을 마치고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나는 가끔 성민이랑 착각을 할 때가 있다니까. 연주하는 것도 그렇고 진지한 얼굴로 음악에 빠져있는 게 성민이랑 너무 똑같아서 눈물이 나올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성민이가 봤으면 너무 좋아했을 거야. 지금도 저는 레슨을 간 딸아이를 기다리며 차 안에서
생전에 남편이 연주했던 피아노 곡을 듣고 있습니다. 그 음악을 틀어놓으면 꼭 남편이 곁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저는 지금도 가끔 남편을 처음 만나 같이 살았던 그 낡은 옛집을 들리곤 해요. 세를 주면 흔적이 사라지는 것 같아 예전 모습 그대로 두고 있거든요. 가끔 아버님을 모시고 그 집에 가서 남편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차를 마시고 오기도 합니다. 제 남편은 늘 외롭고 혼자라고만 생각했던 제 인생을 구하고 너무나 아까운 나이에 제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만날 날이 있겠죠. 그때 저는 당신을 기다리며 열심히 살았다고, 우리 딸 당신 목까지 키워냈다고 당당히 말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인생이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성민 씨와 저는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서로를 구하고 또 불행을 겪었지만 이렇게 또 서로의 희망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나의 하루가 내일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알차게 또 즐겁게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